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 제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은 형상화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민지 시대의 천재 시인이라고 일컬어진 백석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시인이었어요. 월북을 했고요. 또 납북, 또 제북, 북한에 있는. 월북은 스스로 북한으로 간 거고, 납북은 납치되어 간 거고, 제북은 북한에 있는 거죠. 이런 관련 문인들이 1980년대 그 이후에 해금이 돼요. 금지가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석이 시들이 소개가 되었고, 이 백석은 김소래 고향이기도 한 평북 정주 지방이죠. 이 정주 지방의 사투리, 이런 것을 시어로 써서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수라는 시에서도 백석은 국수라는 소박한 음식을 통해 어떻게 조상들의 영혼과 마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일까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 백석은 시에 보면 미각과 후각을 상당히 강조한 시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백석이 국수의 부분에 이런 게 있죠. 이것은 아득한 날 한가하고 즐겁던 세월로부터 실 같은 봄빛 속을 타는 듯한 여름 속을 지나서 들쿠레한 9시월 갈바람 속을 지나서 대대로 남에 죽으며 죽으며 나며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의젓한 마음을 지나서 텁텁한 꿈을 지나서 지붕의 마당에 우물 든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연희 하룻밤,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워 오는 것이다. 이런 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에서 이제 메시지 전달과 형상화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메시지라고 하는 것과 형상화의 차이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이제 88쪽이나 89쪽 위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표를 하나. 이렇게 도표를 하나 그린다면 일단 메시지 전달적 진술과 형상화가 있죠. 그래서 이 메시지 전달적 진술은 이런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나는 내 창문을 보면 창문을 보는 새벽별. 이게 좀 더 형성화시켰다는 거죠. 또 뭐 독재자는 물러가라 이런 그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 형성화시킨 뭐예요? 겨울이 가면 봄은 멀지 않으리. 겨울이 가면 봄은 멀지 않으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지에 대해서 형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방적이고 189쪽의 첫째 줄에 보면 나오죠. 89쪽의 첫째 줄에 보면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의 언어로 쓰여지면 이게 이제 시적 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지용 시인의 그의 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일종의 종교시입니다. 종교시. 이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무엇을 이름하리 그를 나의 영혼 안에 고운 불 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 나의 눈보다 값지니 바다에서 솟아올라 날에 떠는 금성 쪽빛 하늘에서 흰 꽃을 다른 고산식물 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 나의 나라에서도 멀다 홀로 어여삐 스사로 한가로워 항상 머니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 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 굽이굽이 돌아나간 시름의 황혼길 위 나 바다 이편에 남긴 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건너라. 이런 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는 이제 이 당신이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당신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일종의
연인이죠, 연인. 여기서는 러버죠, 러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화자는 자신이 연인을 아름답다든가 믿음직스럽다, 순결하다 이런 말로 설명하지 않고 뭘로 설명합니까? 거기 어, 시에서 한 7째 줄에 나오죠. 달이나 금성과 금성이나 고산식물 이렇게 이제 존재로 제시를 한다는 거죠. 자, 감정적 진술과 감정 항기적 진술이 이제 있어요. 그 90쪽에 보면 이거는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밑줄 치세요. 감정적 진술은 전달적이고 직접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 그래서 감정적 진술, 전직, 일강 이렇게 써놓으세요. 전달적, 직접적, 일방적, 강제적이죠. 그러나 감정 환기적 진술은 의미 생성적, 간접적, 다가적, 자율적. 의간다자죠. 의미를 생성하고 간접적이고 다가적. 많은 가치를 지닌다는 거죠. 자율적.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차이들이 있다는 것도 좀 잘 알아두십시오. 자, 그 그리움이라는 그 91쪽에 보면 어느 시창작 교실에서 이렇게 써졌죠. 너는 영원한 내 고향, 이제는 잊었는가 싶으면 또다시 떠오르는 그리움.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너의 존재가 나를 슬프게 한다. 숨이 막힐 만큼 절박하게 밀려오는 외로움을 무엇으로 어찌하랴. 내게 감추고 있는 내 사랑을 들킬까봐 긴 한숨은 밤의 정적을 깨운다. 일종의 이 시는 뭡니까? 감정적 진술이죠. 감정적 진술. 감정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를 보면 그 1년 같은 경우는 나는 네가 그립다 이런 얘기고요. 2년은 나는 슬프다. 3년은 나는 외롭다. 4년은 나는 널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그 간접화시키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92쪽에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보면 따라서 만일 이들 진술을 감정 환기적 진술로 고치고자 한다면 감정 자체를 개념적으로 표현한 의로움, 외로움, 슬픔, 그리움, 사랑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사물로 바꿔서 간접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이 시에 나오는 1년 93페이지죠. 그리움. 자, 이것은 새벽별로 고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연에 나오는 슬픔이죠. 이연에도 이제 슬픔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눈빛으로. 3년에 나오는 외로움. 이건 밀물로. 4년에 나오는 사랑은 창문으로. 자, 이렇게 고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돌려서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4쪽에 묘사라고 나왔죠.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인데 이 묘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94쪽에 6.3에 나오죠. 위에서 한 8째 줄 정도 나오죠. 묘사는 화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직접 청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대신 다른 사물을 그려 보여줌으로써 그 사물을 본 독자가 그를 통해 어떻게 감정이나 의사를 스스로 깨우치게 한다는 점에서 감정 환기적이다.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죠. 자, 95쪽으로 가보세요. 95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첫째 줄부터 보면 그러나 묘사라고 해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하나는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 또 하나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묘사.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묘사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상태에서 묘사를 하는 거고요. 주관적인 것은 화자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5쪽의 밑에서 4번째 줄. 시인에게 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부류다. 자연, 사물, 의식이다. 여기다 줄짝 치세요. 자, 그 다음 96쪽의 밑에서 8째 줄부터 볼게요. 자, 이미지와 비유에 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지와 비유가 동시에 성립된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아가씨는 한 송이 백합꽃이다. 아가씨는 백합꽃에 비유되죠? 백합꽃은 시각적인
사물이니까 이미지고요. 둘째, 비유는 되지 않고 이미지만 되는 거죠. 벽돌 담에 담쟁이 잎이 푸르다. 사실 자체를 묘사한 까닭이 비유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의 감각적인 풍경이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는 이미지는 없고 비유만 있는 거죠. 내 앞에 큰 사랑이 다가왔다. 이때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술적 이미지. 97쪽에. 자, 여기 보면 박목월의 산도화라는 시가 있죠. 산도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이렇게 나왔죠. 산도화 두호송이 송이 피는데 7호조입니다. 7호조. 율격을 따르고 있죠. 봄는 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대상, 사슴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적이라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제 이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98쪽에 그 김춘수의 만월이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강물은 어디쯤 가고 있는가? 숨이 차서 이제는 울지 않는 새. 울다가 멎어버린 입을 벌리고 눈 감으면 발가락 사이에 모래톱은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다. 퍼석퍼석 소리내며 무너지고 있다. 자, 어떤 객관적 대상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주관의 어떤 메시지를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죠. 그냥 한순간에 떠오르는 의식의 연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2번 비유적 이미지에서 두 줄을 끝에 올라가면 이 시는 인간의 내면을 서술적이고 서술적 이미지를 형상화 시킨 작품이다. 자, 비유적 이미지라고 나옵니다. 비유를 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자, 99쪽에 오세영 열매 신달자의 죽도에 와서라는 두 시가 있죠. 자, 먼저 오세영 열매를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가 둥그레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약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는 것을.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는 모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요. 신달자 시인의 죽도에 와서 이렇게 나왔죠. 죽도는 이제 대나무 숲인데 일종의 울릉도라는 곳을 가보면 그 옆에 정말 조그만 섬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명의 남자가 살다가 또 다른 이제 여성과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있고 그런 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달자 죽도에 와서 파도가 달려온다. 뾰족구들을 신은 키 큰 여인이 달려오다가 쓰러졌다. 허연 허벅지가 햇살에 드러났다. 수치심도 없이 아까슴도 풀어헤치고 다시 일어서서 달려오는 여인. 애인을 놓친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상당히 이제 여러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1쪽. 서술적 이미지와 비유적 이미지의 혼용. 섞어 쓴다는 거죠. 혼용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중간에 부흥이 우는 밤. 자, 이 부흥은 이제 부엉이죠. 자, 그래서 돌리기 푸른 성터를 끼고 돌아 호랑거미 거미줄 타고 내려오고 달빛에 주동이 흐느리 젖어 부흥이 우는 밤이 있었다. 개들이 지저대면 벌써 떨어질까? 개의 귀에 대고 무슨 소리가 들려올까? 들어보면 나의 귓전엔 푸른 별들이 가득 찼다. 안행역 마을의 불빛들은 도토리 열매처럼 열려 깨물면 떫은 맛이 들었다. 기다림은 나는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우물은 늙은 노새처럼 슬픈 눈을 가졌다. 기다림에 지친 성터에 돌들을 주어 손에 쥐면 그대로 소리 없이 바스라져 버렸다. 꽃 속에 숨은 두근거리는 천둥의 심장. 죄 지은 듯 그 꽃잎 다 먹고 나는 그리움을 지녔다. 서러운 해오라기에 긴 모가지를. 이런 시죠. 그러니까 이 시도 이제 보면 객관적인 대상을 서술적 이미지로 형성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103쪽의 문제를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감정 환기적 진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감정적 진술과 감정 환기적 진술에 대해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온다 이런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감정적 진술은 전달적이고 직접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죠. 전달적이 아니고 간접적이에요. 간접적. 2번 메시지 전달 기능으로 이루어진 시행은 쭉 보니까 4번이죠. 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구리일 뿐. 이런 게 이제 메시지 전달의 기능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는 소리예요. 자, 감정 환기적 진술은 4가지 글쓰기 중에서 당연히 뭡니까? 묘사에 들어가요. 묘사. 감정 환기적 진술은 묘사입니다. 묘사. 자, 다음 중 내면 의식을 순수한 서술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킨 작품 김춘수의 만월이죠. 만월은 보름달이죠. 보름달. 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박목월의 산두와 오세영의 열매, 신달자의 죽도에 와서 이렇게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제 비유적인 이미지라고 나오죠. 그 오세영의 열매와 신달자의 죽도에 와서는 비유적인 이미지. 이미지는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가 되게 비유적이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감정 환기적 진술 이것은 이제 묘사에 들어갑니다. 묘사.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묘사가 맞겠죠. 자, 다음 시를 감상하고 관계가 잘못 작져진 거. 오세영의 열매란 시인데 가시나무와 탱자, 뿌리와 열매, 이빨과 능금, 땅과 하늘. 여기 보면 이빨로 능금을 이렇게 먹을 수 있죠. 또 뿌리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뿌리라든가 열매를 다 같이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가시나무와 탱자, 가시나무가 탱자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땅과 하늘은 상방 공간과 하방 공간이에요. 자, 이런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